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대 지하의 보일러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출동이 잠잠했던지라 중대 내 근무는 전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병부터 후반 당직을 서게 되는데 저 또한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행정반에서 전화 받고 순찰표 쓰고 불침번 관리하고 새벽에 상황 일지를 지방청에 팩스로 보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통 당직은 2명이서 서는데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서게 됩니다. 그래야지 당직이 편하니까요. 돌아가면서 중대 순찰하고 순찰표에 자기 이름 쓰고 불침번들한테 귀신 나온다고 겁을 주고 그렇게 그날도 당직 근무가 평온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보일러실을 지나가기 전까지는요. 보통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도는데 순찰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위병소에 하나, 무기고에 하나, 창고 옆에 하나, 이소대 옆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중대 구석구석에 있어서 정말 근무 중이 아니고 딴짓 하다 가는 저에게 다 걸리게 되어 있었죠. 제 후임이 한 번 근무를 돌고 왔고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플래시를 들고 중대 순찰표를 쓰러 갔습니다. 보일러실은 무기고와 창고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무기고 순찰표에 이름을 쓰고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데 불침번 서던 후임이 보일러실 앞에서 굳어 있는 겁니다. 전 허튼 짓 하다 걸려서 저러는가 싶어서 서라는 근무는 안 서고 거기서 뭐하냐 라고 말하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고참이 물어보면 관등 성명부터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 내가 잠이 덜 깼구나. 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하며 다가가니 다짜고짜 보일러실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자 후임이 정상경님,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양이겠지. 아니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겠지. 그러자 후임이 여름에 보일러가 왜 돌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중대에서 불침번이나 당직 근무를 서다 보면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들에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놈까지 그러니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분명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누군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왜 나한테는 안 들리냐? 내가 중대 짬밥만 1년 넘게 먹었는데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거든. 잠이 덜 깬 거면 조용히 짱 박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후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는 순간 제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불침번을 째려보며 말했죠. 이건 또 뭐야? 너 미쳤냐? 야밤에 소대원들 다 깨우려고. 후임이 그때서야 제가 들었던 소리가 이겁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분명 바람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후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후임을 행정반에 앉혀놓고 불침번 교대 시간 끝날 때까지 순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지만 15분 간격으로 쓰라고 했죠. 불침번 교대 후 인수인계를 받은 불침번도 뭔가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소대로 올라갔습니다. 전 다음 불침번에게 보일러실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 들리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고 행정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놈이 불침번 일지를 쓰러 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졸고 있는 거 아냐? 싶어서 플래시를 들고 장 박히기 좋은 장소인 2층 소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불침번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보일러실? 바로 보일러실 앞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보일러실 앞에서 기절해 있는 게 아닙니까? 무서운 걸 떠나서 불침번 이놈이 죽은 건 아닌가 싶더군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명줄 하나는 더럽게 긴 새끼라고 속으로 욕하며 옆 수도가에서 물을 떠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불침번이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보일러실에 뭐가 있습니다. 미친놈아, 너 전 불침번이 나 엿먹이려고 그러냐? 제 불안감이 폭발해 욕을 해댔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행정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같이 당직 서던 후임이 순찰표를 쓰러 갈 시간인데 마음에 걸려서 후임 대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빨리 순찰표를 다 쓰고 보일러실 문틈 사이로 뭔가 보이는지 플래시로 비춰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에서인지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반에서 소파에서 자고 있던 부관님께 부관님, 저 보일러실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부관님도 잠에 취해 올려주면 안 되는 열쇠 꾸러미를 주시더군요. 후임에게는 혹시 30분 동안 내가 안 오면 보일러실 쪽에 한번 와봐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반에 반드시 한 명은 있어야 하므로 후임이 못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는 큰 자물쇠 하나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찾기도 쉬웠습니다. 문을 열고 플래시로 이리저리 살피며 들어갔는데 계단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보일러실에 휘발유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만한 곳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도통 바람이 들어올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니까 창문이 있을 리도 없고 헛것을 봤나 싶어 올라가려고 계단을 향해 플래시를 비췄습니다. 그때 벽 쪽에 무언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자 여기에 머물 것이다.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단을 찾아 올라가려는데 계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플래시는 바닥에 떨어졌고 플래시를 주우려다 무심코 비친 곳을 쳐다봤는데 보일러 사이로 보급 슬리퍼를 신은 하얀 발이 보였습니다. 발만 보였습니다. 위쪽은 차마 못 보겠더군요. 플래시를 급히 주워 들고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길이 어찌나 멀게만 느껴지던지 보일러실 문을 다시 잠글 생각도 못하고 행정반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 부관님이 중대를 돌다가 열려있는 보일러실과 열쇠 꾸러미를 발견하시고 후반 당직을 서던 저희를 불러내서 누가 그랬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말하니 왜 거기에 들어갔냐며 혼나셨습니다. 저는 비명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는데 보일러 사이로 하얀 발이 있었다고 말하니 부관님은 제가 미쳤다면서 영창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본 거 맞다며 들어가 보자고 했고 부관님과 당직 서던 후임과 함께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라 괜찮겠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어제 그 싸늘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플래시로 벽면을 비추니 그 낙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침번들도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니 부관님은 불침번들까지 다 깨워서 확인하셨습니다. 덕분에 불침번 깨우는 고참으로 낙인 찍혔지만 다행히 영창은 면했지만 자체 훈련을 일주일간 받아야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보일러실은 원래 잠기지 않았는데 거기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아지고 결국 자살하는 대원이 발생해 잠그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낙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리고 그 하얀 발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방울소리.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당시 부모님은 두 분 다 가게에 나가셨고 누님은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느라 집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불은 꺼놓은 상태였죠. 한창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중 거실에서 희미한 풍경소리 비슷한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번 귀에 들어온 소리는 점점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초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짤랑짤랑. 저는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처음엔 창문이 열려 바람의 커튼이 베란다 문에 부딪힌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신경 쓰이는 소리를 없애고 다시 게임에 집중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거실로 나가 불을 켜자 그 소리는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창문도 다 닫혀 있었으니 잘못 들었거나 밖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 소리는 확실히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속도가 빨라졌더군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 불을 켜자 이번에도 소리는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언제나 보던 집안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고요하다기보단 적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거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등 뒤에 거실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딸랑딸랑. 이번엔 거의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가 제 귀 옆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본 제 방의 불빛은 여전했고 저는 1시간 동안 누님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물론 누님은 저를 보고 비웃었지만 아직도 그 소리의 정체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들은 적이 없었죠.
단순한 고등학생의 히스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일본 어느 마을의 귀신 목격담. 1993년 일본 츠쿠바시의 이바라키켄이라는 도시에서 3주 동안 귀신이 목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우노라는 운전수는 밤 10시쯤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들을 업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이 밤에 무얼 하냐고 물었는데 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토우노는 그 여성을 태워주었습니다. 여성이 가리킨 집에 도착한 토우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차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나와 벽에 스며들듯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주부는 자신의 아이가 밤이 되어도 자지 않기에 뭐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친구랑 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일주일 동안 아이가 마치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처럼 굴자 누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아기 2명을 안고 있는 아줌마가 자기랑 놀아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유 배달원도 한 집으로 스며들어가는 아이를 업은 여성을 목격했고 마을 전체가 귀신 목격담으로 시달렸습니다. 자고 있던 중 아이를 업은 여성이 나타나 밤새 시달렸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격담의 공통점은 그 귀신이 한 집을 가리키거나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집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의사인 노도이 이와오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이와오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슌나라는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이 이와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공을 주우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야구공은 화단에 없었기 때문에 슌나는 현관으로 들어가 공을 찾았습니다. 공을 잡으려는 순간 공이 굴러가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슌나는 공을 쫓아갔고 그곳은 일본 특유의 다다미로 된 방이었습니다. 공은 방 한 곳에 있었고 슌나가 공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다다미 방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슌나는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 나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를 묻혀온 아이를 보고 놀란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도 목격자들의 성화에 시달려 방을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인 이와오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잠시 살펴보기로 했죠. 아이가 말한 다다미 방을 조사한 경찰은 곧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다미를 들춰보니 그 밑에서 잘게 토막난 새 구의 시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체의 신원은 3주 전에 도쿄에서 실종된 에이코라는 술집 여성과 그녀의 한 살배기 아들, 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집의 주인 이와오를 쥐어 용의자로 지정해 긴급 수배했고 그를 호텔에서 체포해 신문했습니다. 이와오는 에이코와 동거 중이었고 인턴 시절 그녀를 만나 도쿄에서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지만 의사가 된 후 술집 여자인 에이코가 불편해져 살해하고 토막낸 시신을 다다미 밑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의문의 소리.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부대 근처는 다 비슷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 춥죠. 상병대 후임과 야간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탄약고 근무를 올라갈 때 조장 1명, 근무자 사수 2명, 부사수 2명, 이렇게 5명이 올라가서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한 타임은 1시간 반씩이었고요. 늘 같이 근무를 서는 후임과 서서 정말 할 얘기가 없더군요. 새벽 2시쯤 되니 너무 졸리더라고요. 후임의 여자친구 이야기도 이제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후임에게 앞에 감시 잘하라고 하고 저는 살짝 졸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간 근무는 거수자를 감시하는 것보다 순찰자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임이 수화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계속 정지 만 외치는 겁니다. 저는 순찰자가 장난치는 줄 알고 바깥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동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놀리는 거냐? 그러자 후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순찰자는 아니었는데
군복 입은 아저씨가 언덕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무서웠습니다. 후임도 너무 놀란 눈치라 저는 일부러 욕을 하며 내가 졸려서 헛것 본 거다 집중해라라고 했습니다. 후임도 죄송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점점 겁이 났습니다. 잠이 확 깨서 저도 같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 초소와 경계 초소 간에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가 호출 신호를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난으로 생각하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를 내려놓자마자 제 귀에 갑자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후임을 봤습니다. 후임도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누구 있습니까?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아파, 진짜 아파. 그 목소리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쇳소리처럼 높은 음조로 들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통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과 상황장교가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난 쪽 헬기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헬기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제 후임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하더니 진짜 거품을 물더군요. 사령이 저희 근무조에게 내려가라고 했고 교대 근무조와 교대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후임이 깨어나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후임에게 괜찮냐? 왜 갑자기 쓰러졌냐? 후임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후임이 말하길 소리가 났던 쪽으로 이동하던 중 후방을 경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탄약고 안쪽에서 아까 자신이 수하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검을 들고 탄약고 안쪽을 빠르게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후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기어다니던 사람이 탄약고 철조망을 통과하며 자신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싹한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귀신을 저희 중대에서 2번 더 보았습니다. 그 귀신은 누구였을까요? 5번째 이야기, 노래방. 옛날 제 경험담 하나를 남겨봅니다. 1997년 제가 풋풋한 새내기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K대 학생이었는데 첫 축제를 만끽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을 때였는데 축제를 빙자해 간단히 맥주 한 잔을 걸친 선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유흥가가 거의 없었고 학교 아래 작은 술집 몇 곳과 노래방 한두 곳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1층에 있던 노래방으로 9명의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음료수 페트병 2병과 종이컵 10개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트병으로 종이컵을 가득 채우면 따 결잔이 나옵니다. 선배 한 분이 잔에 음료수를 가득 따라 놓으셨습니다. 한창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던 중 한 선배가 담배를 피우려고 재떨이를 찾으시다가 남은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그곳에 담배재를 털었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앙칼진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내 잔이 없네. 순간 모두가 적막해졌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었고 기계공학 동아리 멤버들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습니다. 단체로 조용해진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때들은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선배와 동기들과 만나면 우리는 그 경험을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 웃음 사이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여전히 어쩔 수 없더군요. 6번째 이야기, 신명장소. 한번 귀신을 보고 나면 잘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영감이 강해진 건지, 영혼과의 벡터가 맞아 떨어진 건지, 아니면 영혼을 의식하게 돼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키다리 Y와 갈색 머리의 A라는 친구와 함께
심령 스포를 즐기며 겪은 몇 가지의 에피소드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리는 주말에 F현에 있는 신사로 캠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신사는 여자가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다거나 강간당한 여자가 세상을 비관해 목을 매달랐다는 등의 소문이 있는 장소였고 나름 심령 스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신사에 도착한 누리는 서둘러 텐트를 치고 각자 주위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신사는 보기에도 충분히 낡아 보였고 돌 위의 칠도 거의 벗겨져 있었으며 주변에 민가조차 보이지 않아서 외로움을 더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신사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보고 있었고 나머지 두 친구도 각자 돌아다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돌아온 우리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분 나쁜 느낌도 받지 않아 역시 귀신 같은 건 없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먹을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자르고 밥을 지어 대강 완성된 카레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말 걸었습니다. 뭐해?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우리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조금 연상일 것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자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갑작스런 말에 놀랐지만 아직 저녁 8시 전이라 젊은 여자가 혼자 걷고 있어도 이상할 것 없는 시간대라 우리는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캠프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으로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나도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정말 여자가 대답하며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천천히. 그때 저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Y와 A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 셋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가까이 왔을 때 저는 그제야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흔히들 듣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히 그림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는 빛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중이나 눈가에 그림자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여자의 얼굴에는 그런 그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인물화처럼 말이죠. 여자는 내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는지 아닌지 모른 채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입꼬리만 올리며 이빨을 내보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지만 지금 제 옆에 앉은 여자의 목은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Y도 A도 이 여자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뱀이 노리는 개구리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에게는 1~2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실제로는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여자가 고장난 인형처럼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한계에 이른 우리는 그 웃음소리와 동시에 벌떡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 가까운 편의점까지 풀 엑셀로 달렸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도 여자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겨우 한숨 돌린 우리는 저거 뭐야? 진짜 무서웠다며 흥분 상태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사로 돌아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여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남겨둔 카레는 깨끗이 다 먹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먹은 것인지 떠돌이 개들이 와서 먹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지나가던 영혼의 한 종류였는지 아니면 원한이 맺힌 망령이었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가 빈번히 귀신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후일담으로 일주일 뒤 Y와 A가 우리 그 신사 또 가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 녀석들이 정말 귀신에 홀려버린 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두피. 내가 전에 살았던 원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꽤 낡은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싸기도 했고 입지 조건도 좋아서 기분 좋게 이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세면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삿짐을 풀 때 거울 앞에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휴대용 빗으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끝내 빗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집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새로운 빗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 빗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신경 써서 조심했는데 빗이 또 없어지니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또 새 빗을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빗 전용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사용 후에는 꼭 그 자리에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일도 안 돼요. 빗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자기 전에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도 아침이 되니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빗이 사라진 건 내가 잠든 한밤중이라는 말인데 혹시 스토커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목류병이라도 걸렸나? 기분이 나빴지만 이 정도로 이사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금세 신경을 쓰지 않게 됐지만 그때 빨리 이사를 갔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휴대용 빗만 사용하다가 어느 날 새 빗을 사왔습니다. 이번엔 빗에 2m 정도 되는 끈을 달아서 세면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잃어버릴 리 없겠지? 그런데 만약 끈이 잘려있거나 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은 그냥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면실에 갔을 때 저는 그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빗이 원래 놓여 있어야 할 바구니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에는 긴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엉켜붙어 있었습니다. 1m가 넘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엄청나게 더러워 보였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얽힌 머리카락에 무언가 질척거리는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검붉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두피였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가방과 옷을 급히 챙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더 무섭더군요. 회사는 아직 열려있지 않았지만 수희 아저씨에게 부탁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희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간신히 안심이 되었는지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희 아저씨 눈엔 제가 이상해 보였겠죠. 회사 화장실에서 몸단장을 하며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업무를 하다 보니 점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공포감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친구에게 상담하려 했지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잠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당히 이유를 붙여 친구네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 우리 집에 들러 짐을 챙겨달라고도 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녁이었지만 아직 어두워지지는 않은 시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세면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린 틈새로 들여다보니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역시 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흔히들 몸이 얼어붙는다고 하죠.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연 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에 저와 제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내 뒤에는 제 친구가 아닌 검은 털 뭉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뒤돌아 있는 여자의 머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헝클어져 있었고
더러운 물질이 잔뜩 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한 머리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손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용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머리를 빗기 시작했는데 그 엉킨 머리가 빗겨지지 않고 빗이 엉켜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계속 빗질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마치 가발이 벗겨지듯이 머리카락 덩어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희고 빨간 살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벗겨진 생살이 보이는 그 뒤통수. 그 뒤에 기억은 없습니다. 깨어나 보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제가 세면실 문을 열자마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세면실에는 끈으로 묶인 빗은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가방에 넣어둔 휴대용 빗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회사에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휴가를 얻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집을 찾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는 짐은 아버지가 옮겨주셨고 저는 2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세면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집에 빗을 둘 수가 없습니다.